조선 왕의 수라상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드라마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궁녀들이 줄지어 서서 은수저로 독검사를 하고 화려한 도자기 위에 갖은 산의 진미가 가득 놓인 밥상, 12첩 반상이라고 하죠. 밥, 국, 찌개는 기본이고 나머지 반찬만 12가지, 전국 8도에서 올라온 최고급 식재료로 차려진 말 그대로 이 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밥상입니다. 우리는 이걸 조선 왕실의 전통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한식 홍보 영상에도 나옵니다. 외국인한테 한국의 전통 궁중 요리를 소개할 때도 항상 12첩 반상이 등장하거든요. 근데요, 조선시대 문헌을 전부 뒤져봐도 왕의 일상 식사가 12첩 반상이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실록에도 없고 승정원 일기에도 없고 궁중의례를 기록한 의궤에도 없습니다. 조선 왕실의 밥상을 연구한 학자들이 사료를 샅샅이 뒤졌는데 12첩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는 건 9첩입니다. 아침 수라가 오전 10시쯤 나왔는데 9첩 반상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5시에 나온 저녁 수라 역시 9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화려한 전통이라고 믿어왔던 12첩 반상은 역사적 근거가 불분명한 이미지였던 겁니다. 12첩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왜 우리는 조선 왕이 12첩 반상을 먹었다고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킨 조선 최고의 성군, 이 왕이 제위 32년 동안 500번이나 밥을 굶었습니다. 연평균 15번. 거의 매달 한 번 꼴로 왕이 수라상을 물리친 겁니다. 수라상을 물리쳤다는 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공식적으로 나는 오늘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왜? 왕은 왜 스스로 밥을 굶었을까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진짜 굶은 건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등이 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 왕의 밥상 뒤에 숨겨진 두 개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조선시대 왕의 식사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럼 실제로 조선 왕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조선의 왕은 하루에 5번 먹었습니다. 3끼가 아니라 5끼,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초조반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 6시쯤이거든요. 죽이나 미음, 응이 같은 가벼운 음식이었습니다. 잣죽, 깨죽, 전복죽이 대표적이었고 빈속에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도록 묽게 쏘냈습니다. 계절에 따라 종류가 달라졌는데 여름에는 깨죽처럼 시원한 것을, 겨울에는 잣죽처럼 고소하고 걸쭉한 것을 올렸습니다. 이건 식사라기보다 위장을 깨우는 준비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그 다음이 진짜 아침인 조수라, 오전 10시쯤 나왔고 이게 우리가 떠올리는 정식 수라상입니다. 흰쌀밥과 팥밥 2가지가 올라가고 맑은 장국과 토장찌개가 함께 차려졌습니다. 낮에는 낮것이라고 부르는 간식이 한 번 나옵니다. 국수, 만둣국, 떡, 약과 같은 별미가 주로 올라왔거든요. 왕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을 정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쯤 석수라, 저녁 수라가 차려지는데 이것도 조수라와 같은 격식의 정식 수라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 9시쯤 야참까지 식혜나 수정과 과일, 떡이 주로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국사에 시달린 뒤 편하게 드시는 간식이었던 거죠. 5끼. 정식 수라상의 구성이 핵심이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이 정식 수라상은 9첩 반상이었습니다. 12첩이 아니라 9첩, 밥과 국, 찌개, 김치, 장류는 기본으로 깔리고 반찬이 9가지 올라간 거죠. 구이, 찜, 전효, 생회, 숙채, 젓갈, 장아찌, 마른 포, 조림, 이 9가지가 한 상에 올라갔습니다.
구이는 소고기나 생선을 양념해서 구운 것이고 전유어는 생선이나 채소의 밀가루를 입혀 기름에 지진 것입니다. 생회는 날 것으로 올리는 건데 전복회나 숭어회가 많았거든요. 숙채는 데친 나물이고 마른 포는 소고기나 생선을 말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간장, 초간장, 겨자즙까지 따로 놓이니까 밥상 하나에 20가지가 넘는 그릇이 올라간 셈이거든요. 이 밥상을 차리는 곳이 소주방이었습니다. 궁중주방이죠. 소주방에는 약 50명의 궁녀가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밥 짓는 궁녀, 국 끓이는 궁녀, 반찬 만드는 궁녀가 전부 따로 있었습니다. 불 때는 나인, 물 깃는 나인, 그릇 닦는 나인까지 분업이 철저했습니다. 최고 책임자는 주방상궁,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이 밥상 전체를 총괄했습니다. 재료 검수부터 간 맞추기까지 한 사람이 모든 맛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수라상에는 오방색이 적용됐거든요. 동서남북과 중앙을 뜻하는 5가지 색 파랑, 빨강, 노랑, 하양, 검정이 밥상 위에 전부 들어가야 했습니다. 파란 나물은 동쪽을 뜻하고 간에 좋다 했습니다. 붉은 고추장과 육회 위에 올린 붉은 고춧가루는 남쪽, 심장을 보한다 했고요. 노란 계란지단은 중앙, 비위를 다스린다 했습니다. 흰 밥과 두부는 서쪽, 폐를 보호한다 했고 검은 김이나 흑임자, 미역은 북쪽, 신장에 이롭다 했습니다. 붉은 구터, 굵은 거추터, 즉 참장, 이근 단순히 예쁘게 차린 게 아닙니다. 음양오행에 따라 몸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학적 사고였던 겁니다. 밥상이 완성되면 기미 절차가 시작됩니다. 은수저로 독 검사를 하는 거죠. 기미상궁이 먼저 은수저를 음식에 넣어봅니다. 은은 비소나 황화물에 반응하면 색이 변하거든요. 검게 변하면 그 음식은 즉시 내려갑니다. 수저 색이 변하지 않으면 그 다음 기미상궁이 직접 음식을 한 입 맛봅니다. 왕이 드시기 전에 사람이 먼저 먹어보는 겁니다. 이 절차를 모든 음식에 대해 반복했습니다. 기미상궁은 목숨을 걸고 맥기독을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라상의 진짜 기능은 따로 있었습니다. 왕은 밥상으로 나라를 읽었습니다. 수라상에 올라오는 재료는 전국 팔도에서 진상된 것들이거든요. 제주 전복, 강원 송이버섯, 전라도 조기, 이 재료들의 상태가 곧 그 지역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수라상에 올라온 전복이 유난히 작으면 그 지역에 뭔가 일이 생긴 겁니다. 가뭄이 들었거나 바다에 이변이 있었거나 왕은 전복 크기만 보고도 지방의 재난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송이버섯이 평소보다 적게 들어오면 강원도 산림의 문제가 생긴 거고 해삼 크기가 줄어들면 동해안 어장의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밥상 위의 재료가 곧 전국 팔도의 보고서였던 겁니다. 수라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밥상을 왕이 스스로 물리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조선시대 왕의 식사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선, 한자로 줄일 감, 캔, 의 반찬선, 찬, 쉽게 말해 왕이 밥을 줄이는 겁니다. 수라상의 반찬을 줄이거나 아예 밥상 자체를 물리치고 죽 한 그릇만 드시거나 심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감선에도 종류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건 반찬 수를 줄이는 것이었거든요. 9첩을 5첩으로 낮추거나 고기 반찬을 빼는 식이었습니다. 한 단계 더 강한 건 철선이었습니다. 한자로 거들철, 챗의 반찬선, 산, 아예 수라상 자체를 걷어버리고 죽이나 미음만 드시는 겁니다. 밥상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건 절식이었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겁니다. 하루, 이틀, 심한 경우 사흘까지 아무것도 안 잡수셨습니다. 물만 드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한 건 아닙니다. 나라에 큰 재난이 생겼을 때, 가뭄이나 홍수가 들었을 때, 전염병이 퍼졌을 때, 왕실에 상이 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왕은 신하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라를 물리겠다. 왜? 여기서 천인감응이라는 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한나라의 유학자 동중서가 체계화한 이론이거든요. 동중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임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임금이 선정을 베풀면 하늘이 좋은 징조를 내리고 임금이 덕을 이루면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비가 적당히 오고 바람이 순하면 왕이 잘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이고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면 왕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이론이 조선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잖아요. 왕은 하늘의 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천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재난이 생기면 그건 하늘이 왕에게 보내는 경고였던 겁니다. 내 덕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가뭄이 들면 왕의 잘못, 홍수가 나면 왕의 잘못, 지진이 일어나도 왕의 잘못, 메뚜기 떼가 들어도 왕의 잘못.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조선에서는 공식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왕도 이걸 받아들였고 신하들도 이걸 근거로 왕을 압박했습니다. 감서는 이 세계관 위에 세워진 제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서는 단순한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라는 공식 선언이었던 겁니다. 왕이 자기 입으로 자기 밥상을 물리면서 공식적으로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왕이 감선을 선언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먼저 승정원에서 즉시 기록합니다. 상이 수라를 물리셨다. 이 기록이 승정원 일기와 실록에 남는 겁니다. 동시에 사간원과 사헌부 신하들이 올라옵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소서. 왕이 쓰러지면 나라가 흔들리니까요. 하지만 왕이 이걸 바로 받아들이면 감선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신하가 3번 청하고 왕이 거부하고 다시 청하고 또 거부하고 이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의례였습니다. 왕의 결의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절차였던 거죠. 세종실록에 구체적인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 14년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덕이 부족하여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 수라상을 물리치고 죽 한 그릇만 드셨습니다. 신하들이 달려왔습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소서. 하지만 세종은 거부합니다. 백성이 굶는데 내가 어찌 배불리 먹겠느냐. 그리고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감선이 효과가 있었느냐는 거죠. 물론 왕이 밥을 안 먹는다고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록에는 감선 후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세종 때도 감선 닷새 만에 비가 내렸거든요. 우연이었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왕의 성의에 감응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왕은 감선을 풀고 수라를 회복합니다. 이걸 해선이라 했습니다. 하늘이 응답했으니 왕도 다시 수라를 받는 것이죠. 감선에서 해선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재난이 심각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요. 세종이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재위 32년 동안 500번입니다. 연평균 15번이 넘습니다. 거의 매달 한 번꼴로 왕이 밥을 줄이거나 굶은 겁니다.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치 행위였습니다. 세종만이 아니 태종은 가뭄 때 감선과 함께 죄수를 석방하고 억울한 옥사를 풀어주었습니다. 감선만으로 부족한 이 선정을 베풀어 하늘의 노여움을 풀겠다는 거였죠. 영조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영조 43년
전국에 흉년이 들자 영조는 하루 한 끼만 드셨습니다. 82세 노인이 하루 한 끼로 버틴 겁니다. 신하들이 울면서 수라를 올리라 청했지만 경기도 백성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다 하는데 내가 어찌 두 끼를 먹을 수 있겠느냐. 조선 519년 역사에서 감서는 총 341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부터 순종까지 사실상 모든 왕이 실행했습니다. 어떤 왕은 진심으로, 어떤 왕은 정치적 포즈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가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공식 인정하는 제도가 500년 넘게 유지됐다는 사실. 이건 제도화된 자기반성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왕조에서도 찾기 힘든 조선만의 독특한 정치 문화였던 겁니다. 왕은 밥을 굶으면서 백성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성을 굶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왕의 밥상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수라상 재료는 전국 8도에서 올라온다고. 그럼 그건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진상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자로 나아갈 진, 진의 위상, 상, 지방 관하에서 왕실의 물품을 상납하는 제도였거든요. 얼핏 단순합니다. 좋은 거 골라서 왕한테 보내는 거 아닌가.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국 모든 고을에는 정해진 진상 품목이 있었습니다. 제주는 전복과 귤, 강원도는 송이와 꿀, 전라도는 조기와 김, 경상도는 대구포와 문어, 함경도는 명태와 녹용, 황해도는 조기젓과 밤, 충청도는 인삼과 대추, 평안도는 잣과 호두. 각 고을마다 그 지역 특산물이 품목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매월 각 고을이 이걸 모아 한양에 보냈습니다. 월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월진상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별진상이라고 명절이나 왕실 행사 때 특별히 올리는 것도 있었고 왕이 직접 이거 보내라 고 지시하는 봉진도 있었습니다. 설날, 단오, 추석 같은 명절마다 별도 진상이 추가됐습니다. 거기에 사신, 접대용 물품까지 더해지면 지방 관아는 1년 내내 진상 준비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한숨 돌릴 틈이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관아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백성한테 할당됐거든요. 제주 어민은 전복을 따야 했습니다. 겨울에도 차가운 바다에 들어가 전복을 캐는 해녀들. 진상 전복은 크기 기준이 있었습니다. 작은 건 올릴 수가 없었거든요. 큰 전복이 안 잡히면 바다 밑을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물질 중에 죽는 해녀가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왕의 밥상에 올라갈 전복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강원도 백성은 산에서 송이를 캐야 했습니다. 송이는 어디서 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소나무 뿌리 근처에서 자라긴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해마다 달라지거든요. 산을 며칠씩 헤매야 겨우 찾을까 말까 한 것입니다. 자기 먹고 살 시간에 왕의 밥상 재료를 구해야 했던 겁니다. 경상도에서는 대구를 잡아 포를 떠서 말려야 했고 함경도에서는 사슴을 잡아 녹용을 바쳐야 했습니다. 전라도 해안마을에서는 조기를 소금에 절여 굴비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진상품은 한양까지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게 또 문제였거든요. 제주에서 한양까지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수백 리 길입니다. 전복이나 생선 같은 해산물은 상하기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한여름에 전복이 썩으면 다시 구해서 보내야 합니다. 운반 도중 상한 물건은 운반한 사람의 책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상 운반을 맡은 사람들은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역참을 갈아타며 달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귤처럼 짓무르기 쉬운 과일은 하나하나 솜에 싸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운반 중에 사고가 나서 물건을 잃으면 곤장을 맞거나 파직됐습니다. 운반꾼이 도중에 쓰러져 죽은 경우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힘든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납입니다. 한자로 막을 방. 어떤 고을에 전북이 배정됐는데 내륙이라 전북이 안 잡힙니다. 이때 중간상인 박납업자가 나타납니다. 제가 대신 구해서 납품하겠습니다. 고을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청구 가격이 시가의 수십 배였거든요. 시가 한 냥짜리 전북을 10냥에 20냥에 청구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가의 100배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부하면 진상기한을 못 맞추면 수령이 파직됩니다. 파직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관직을 잃고 가문의 명예가 떨어집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고 비용은 고스란히 백성에게 전가됐습니다. 세금 위에 세금이 붙는 구조였던 겁니다. 왕의 수라상에 올라갈 전복 한 접시 때문에 해안 마을 하나가 빈곤해지는 겁니다. 박납은 조선 중기 이후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진상 자체가 부담인데 박납까지 겹치니 이중수탈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이걸 견디다 못해 도망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유민, 떠돌이 백성이 된 겁니다.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고을로 도망쳤습니다. 진상 할당은 인구수에 따라 정해졌으니까 사람이 빠지면 남은 백성의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사람이 도망갈수록 남은 사람의 짐이 무거워지고 짐이 무거워지면 더 많은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어떤 마을은 진상 때문에 인구가 반으로 줄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때 독특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매 진상입니다. 명나라가 금과 은을 요구했는데 조선은 산출이 적었거든요. 세종이 교섭해서 금은 대신 매를 보내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성과였습니다. 금은을 바치는 것보다 부담이 적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대가가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전국에 매를 잡아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산에서 며칠씩 기다려야 겨우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합니다. 매를 전문으로 잡는 사람들을 응사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산꼭대기에 움막을 싣고 며칠씩 매복했습니다. 산짐승 고기를 미끼로 놓고 그물을 쳐서 기다리는 거죠. 한겨울 산속에서 이틀, 사흘을 꼬박 기다려도 매가 안 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고 동상에 걸리는 건 예사였거든요. 산짐승한테 물리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잦았습니다. 매가 안 사는 지역도 면제는 없었습니다. 못 잡으면 문합가, 현금으로 내야 했거든요. 매 한 마리 값이 쌀 수십석에 해당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산에 동원됐습니다. 농사철에 남정네들이 산으로 간이 논받은 방치됩니다. 매 때문에 농사를 못 지으면 그의 가을 수확이 줄고 백성은 또 굶었습니다. 응사들 중에는 매를 못 잡아 처벌받은 사람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군장을 맞거나 옥에 갇히기도 했거든요. 새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이 벌을 받는 겁니다. 세종도 이 문제를 알았습니다. 매 진상의 폐해에 대한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하지만 명나라와의 외교가 걸린 문제라 쉽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왕은 감선하면서도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왕은 감선하면서도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사실 바꾸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조선의 세금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 백성이 나라에 바치는 건 크게 세 가지였어요. 전세, 즉 토지세, 역, 즉 노동력, 그리고 공납, 각 고을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 이 중에서 백성을 가장 괴롭힌 게 바로 공납이었습니다. 기존 문제가 뭐였냐면요. 각 고을에서 특산물을 직접 바쳐야 했잖아요.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안 나는 물건도 바쳐야 합니다. 내륙 산골에 전복을 바쳐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간 상인한테 살 수밖에 없었다. 이걸 방납이라고 합니다. 방납업자들은 시가의 10배, 20배를 불렀고 백성이 그 돈을 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박납의 폐해가 전세의 몇 배에 달한다. 쌀 한 말 낼 걸 특산물 바치느라 쌀 10마러치를 쓰는 거예요. 어떤 고을에서는 한 해 공납 때문에 마을 전체가 빈털터리가 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어요. 품질이 나쁘다고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관리가 일부러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러면 백성은 같은 물건을 2번, 3번 바쳐야 했습니다. 이걸 퇴짜놓기라고 하는데 사실상 합법적인 수탈이었어요. 백성들이 공납을 피해 아예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유랑민이 늘면 남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고 그러면 또 떠나고 악순환이었어요. 마을 하나가 통째로 비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7년 전쟁이 끝나고 조선은 폐허가 됐어요. 경작지의 3분의 2가 황폐화됐고 인구는 급감했습니다. 나라 살림이 거덜난 상황에서 기존의 공납제도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바칠 특산물도 없고 바칠 사람도 없었다. 나라가 존폐의 기로에 섰을 때 조세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이 위기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광해군은 세자 시절부터 전쟁 후 복구를 진두지휘한 왕이에요. 전란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죠. 그가 즉위하자마자 꺼내든 카드가 바로 대동법, 다동화입니다. 곡물 납부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법이죠. 대동법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특산물 대신 쌀로 통일,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내라. 토지 한 결당 쌀 12말, 땅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낸다. 합리적이죠. 그리고 나라에서 필요한 특산물은 그 쌀로 시장에서 사면 됩니다. 공인, 곤인이라는 공식 조달업자가 물건을 대신 구매하는 구조였어요. 박납업자가 끼어들 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전국에 시행되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이요. 반대 세력의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쌀로 통일하면 각 지방의 특산물 기술이 사라진다. 도자기 굽는 기술, 옷감 짜는 기술이 전부 없어진다. 문화 보존이라니 듣기엔 합리적이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납으로 돈을 벌던 지방관과 중간 상인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사대부들. 백성이 쌀로 직접 내면 중간에서 끼어들 틈이 없어지거든요. 자기 밥그릇이 사라지는 건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 싸움의 한복판에 김육, 김들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효종 때의 대신인데 이 사람이 대동법 확대를 위해 평생을 걸었어요. 반대파가 쌀 수송이 어렵다고 하면 직접 수송 경로를 설계했습니다. 해당 지역 사정에 안 맞는다고 하면 구울마다 돌아다니며 데이터를 모았어요. 상소가 무시되면 또 올렸고 파직당하면 돌아와서 또 올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한겨울에 지방을 돌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반대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반대론자였던 김집, 긴치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각 고을의 풍토와 물산이 다른데 하나의 법으로 어떻게 통일합니까? 1000년 이어져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엎으면 더 큰 혼란이 옵니다. 체제 안정이라는 명분. 개혁을 막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논리잖아요. 광해군이 경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인조 때 강원도까지 확대, 효종이 충청도와 전라도에 밀어붙이려 했지만 반발에 막혔습니다. 김육은 신이 죽기 전에 이 법만은 성사시키겠다고 효종에게 눈물로 호소했어요. 효종이 결국 충청도 시행을 허락합니다. 김육은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바친 개혁이 겨우 도에서 시작된 걸 보고 눈을 감은 거예요. 그 뒤에도 현종, 숙종을 거치며 한도씩 늘어났고 마지막 황해도 시행이 1708년 꼭 100년이 걸린 겁니다. 한 사람의 일생으로는
끝나지 않는 개혁이었던 거죠. 개혁을 막은 건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인 명분을 앞세워서 100년 동안 변화를 지연시켰다. 어디서 많이 본 구도 아닌가요? 그럼 완성된 뒤에는 문제가 풀렸을까요? 아닙니다. 대동법이 대체한 건 정기 상공뿐이었거든요. 비정기 별공, 벨공, 과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진상품은 대동법 바깥이었습니다. 법이 바꾼 건 세금의 형태였지. 왕실에 특산물을 바치는 구조 자체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경상도의 대구포, 전라도의 홍어, 함경도의 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실에 진상품을 바치는 것은 충성의 표현이자 체제의 근간이었거든요. 왕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올린다는 원칙, 이걸 없앤다는 건 조선의 작동 원리 자체를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김육도, 숙종도 그 선은 넘지 못했어요. 제도를 바꿔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제도를 바꿔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2첩반상은 대체 언제부터 우리 전통이 된 걸까요? 조선시대 문헌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실록에도 의궤에도 왕의 일상식이 12첩이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식을 소개하는 모든 자리에서 12첩반상이 등장하거든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한식 체험, 고급 한정식 코스, 심지어 교과서에도 해외 한식, 홍보 영상에서도 빠지지 않는 장면이죠. 화려하게 차려진 수라상 이미지와 함께 500년 왕실의 전통이라는 자막이 깔립니다. 이 이미지의 출발점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왕실 문화가 해체되면서 역설적으로 왕실에 대한 향수가 생겨났어요. 궁중 요리를 기억하는 상궁이나 관계자들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상화가 일어난 겁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화되기 마련이잖아요. 구첩이 12첩이 되고 특별한 날의 잔치상이 매끼 일상식으로 변했다. 해방 이후에는 한식을 국가 브랜드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더해졌습니다.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려면 상징이 필요했거든요. 화려하고 풍성한 수라상은 완벽한 아이콘이었습니다. 일본에 가이세키가 있고 프랑스에 불커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12첩 반상이 있다. 실제 역사와 상관없이 우리 조상은 이렇게 훌륭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역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전통의 발명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곰이 1983년에 제시한 개념인데요. 과거에 존재했던 그대로가 아니라 현재의 필요에 의해 과거를 재구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타탄 체크 무늬가 사실은 근대 영국에서 만들어진 전통이듯 12첩 반상도 비슷한 경로를 걸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런 현상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나라가 자기만의 전통 발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은 정말 전통일까요? 역사적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12첩이 만들어진 이미지라 해도 수라상이 남긴 진짜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화려한 첩수가 아니라 밥과 국과 반찬이 어우러진 한상 차림의 원리, 오방색 기반의 영양 균형이 그 첫 번째입니다. 흰색의 밥, 붉은 김치, 검은 장류, 녹색 나물, 노란 호박, 색이 다르면 영양소가 다르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다양한 색의 음식을 먹어라와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발효 음식의 활용도 빼놓을 수 없죠.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 이것들은 궁중에서 민간까지 관통하는 한식의 뼈대입니다. 계절 따라 재료를 바꾸는 식단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봄에는 냉이와 달래, 여름에는 콩나물과 오이, 가을에는 버섯과 밤, 겨울에는 김장김치와 동치미. 제철 음식을 먹는다는 건 자연의 순환과 함께 산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식의 뿌리가 됐어요. 한정식집에 가면 작은 접시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원리의 현대판이에요. 화려함이 아니라 구조가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감선. 이건 더 흥미로운 유산이죠. 최고 권력자가 재난이 일어나면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공식 선언하고 밥을 줄이는 제도. 조선 519년 동안 341회 형식적인 경우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도 자체가 존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자기반성을 시스템으로 강제한 거잖아요. 현대로 돌아와 볼까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장면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기업 대표가 고개를 숙이는 기자회견도 있죠. 그런데 그건 대부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 나옵니다. 조선의 감사는 달랐어요. 재난이 터지면 누가 요청하기 전에 왕이 먼저 밥상을 물렸습니다. 선제적 책임 인정, 리더가 먼저 고통을 나누겠다는 선언. 형식이었든 진심이었든 그 시스템이 500년 동안 작동했던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밥을 굶으라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책임을 공식 인정하는 메커니즘. 국민이 힘들 때 권력자가 스스로 무언가를 내려놓는 구조. 조선은 500년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왕의 밥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밥상 앞에서 백성을 생각한 그 정신까지 사라져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500번 밥을 굶은 왕과 왕의 밥상 때문에 매일 굶은 백성, 같은 밥상이 만든 두 개의 역사입니다. 세종은 가뭄이 들면 밥상을 물렸고 홍수가 나면 고기를 치웠습니다. 백성이 굶는데 자기만 배부를 수 없다며 감선으로 자신을 낮춘 거죠. 광해군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대동법이라는 카드를 꺼냈고 김육은 평생을 바쳐 그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른 넘은 나이에 한겨울 지방을 돌며 데이터를 모았고 겨우 두 도에서 시작되는 것만 보고 세상을 떠났어요. 100년이 걸렸고 그래도 완전하지 않았다. 진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왕의 밥상 위에서 백성의 등은 여전히 휘었습니다. 12첩 반상은 실록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이라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후대가 필요에 의해 만든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화려한 첩수 뒤에 숨은 진짜 유산은 남았습니다. 한상 차림의 균형, 발효의 지혜, 제철 음식의 순환, 그리고 밥상을 물리며 백성을 떠올린 왕의 마음. 권력의 밥상은 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체제를 유지하는 위험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 체제가 짓누르는 백성의 고통이 있었다. 그 밥상 앞에서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500년 전에도 리더의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의 밥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의 또 다른 일상,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선의 밥상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